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환절기 감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너무 안 좋고 특히 목이 완전히 잠겨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목이 아픈 게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영상을 못 올릴 때는 금방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어떤 공지를 통해서 제 사정을 알리는 게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요. 또 괜히 일과에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신경 쓰게 할까봐 그게 싫어서 공지도 알리지 않고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도 바꾸고요. 분위기도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흥분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사흘간은요, 미팅차 라스베가스를 방문해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전 그랬던 것처럼요, 이 라스베가스 숙소에서 빠짐없이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배경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숙소의 창가 배경도 한번 좋은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은 가볍게 워밍업 차원에서 보너스 뉴스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노래 제가 어떤 노래인지 아는데 부르기가 좀 뻘쭘해서 나중에 10,000명 구독자가 되면 제가 여기다 키보드 갖다 놓고 노래 한번 불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키보드 놓을 자리도 지금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하튼 It's raining man, hallelujah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미국 노래. 그런데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It's raining money.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온 사건이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돈이 휘날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화 페소죠. 현지화로 700만 페소, 달러로는 약 한 4만 불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배낭에 넣고 은행에 입금하러 가려던 26살의 후안 크루스라는 청년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2인조 도둑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크루스의 검은 배낭을 뺏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고, 크루스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중 배낭이 퍽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지폐들이 눈처럼 하늘로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상황을 맞은편 건물 위에서 목격했던 한 주민이 이 상황을 순간 포착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요, 바람이 불면서 돈은 하늘로 휘날리기 시작했고 이를 본 거리 보행자들이 몰려들었고 또 이에 당황한 범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15명 정도의 보행자들은 그런데 지나가다 말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미 인도에 떨어진 많은 돈을 필사적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의심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몰려들어서 바닥에서 돈을 줍던 시민들은요, 돈을 다 줍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이를 피해자인 크루스에게 다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다 줍지는 못했습니다. 크루스는 경찰 신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00만 페소의 1%인 7만 페소는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라진 1%를 두고는 말이 많습니다. 바람에 휘날려 더 먼 곳으로 떨어졌다 라는 말도 있고요. 도와준 시민들이 일부 챙겨갔다라는 그런 그 얘기도 많이 있는 등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사라진 1%의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도요, 그 정도면 괜찮은 성적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국 같으면 1%가 사라진 게 아니라 1%가 남았을 겁니다. 한국 같으면 어땠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한국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한국 같으면 1% 사라진 게 아니라 한 0.1%만 사라지고 다 챙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워밍업 끝났으니까요. 바로 주요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두해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소 인정 여부 절차. 일부 한국 뉴스를 보면요, 기소 인부 절차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기소 인부 절차, 이건 줄임말이고요. 펼쳤으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 생소하죠. 기소 인정 여부 절차, 이걸 또 이제 줄여서 기소 인부 절차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rraignment라고 합니다. arraignment. 쉽게 말하면 이런 절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법정에 서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형사법정에 서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취재기자 시절에 그 미국 법정 취재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특히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두순자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두순자 사건 그때는 거의 매일 법정에 갔었습니다. LA 수피리어 코트에. 아무튼 어떤 혐의로든 형사 법정에 서게 되면 맨 처음으로 하는 절차가 바로 이 arraignment, 기소 인정 여부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사는 아니고 형사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형사법정에 첫날 서면 맨 처음 판사가 물어보죠.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이 맞냐,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판사가 먼저 합니다. 이때 yes 또는 no로 분명히 대답해야지 시큰둥하게 뭐 I think so 또는 뭐 okay 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하면 판사는 화를 내면서 yes, no로 분명히 대답하라고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뭐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판사는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판사는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 맞냐고 묻습니다. 아니, 법정이니까 법정에서는 full name, legal name으로 할 테니까 당신이 도널드 존 트럼프가 맞냐고 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풀 네임은 도널드 존 트럼프잖아요. 자, 그렇게 본인 확인이 끝나고 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제 기소 사유를 알려줍니다.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한 내용이 판사에게 갔겠죠. 판사가 그 기소 사유를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의사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유죄, 즉 guilty 라고 대답을 하거나 또는 나는 무고하다, 즉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not guilty 라고 피고인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는 유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9.9%가 not guilty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재판이 성립됩니다. 검찰 측은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부터 재판을 통해서 다퉈보자.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되는 최초의 법정 절차가 기소 인정 여부 절차, 기소 인부열 절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rraignment. 가끔 어떤 한국 뉴스에서는 이제 기소 인부 절차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혼동스러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뉴스가 매일같이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때마다 새로 나오는 용어나 새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나오는 어떤 법정 절차 알기 쉽게 풀어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해놓으시고요.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이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정 여부 절차가 내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서고 그럴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갑을 차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요, 지난 주말 A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 측과 일종의 맞구 협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수갑을 차지 않을 것이고 도착 장면도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법정은 확실히 비공개로 해서 그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 법정 문이 쿵 닫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본인 확인 절차를 가진 후에 곧바로 이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혐의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99.9%의 피고인들이 그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내일 판사 앞에 서서 not guilty라고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을 그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미리 말했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네. 자,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방면이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무죄가 되더라도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이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는 거죠. 왜 경찰서에 잡혀가면 뭐 사진 찍잖아요. 그걸 이제 머그샷이라고 하죠.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이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는 일, 이거 꼭 해야 되고요. 또 지문을 찍고 유전자 채취를 하는 절차인데 DNA 채취 절차.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걸 하게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 자체가
제가 바보입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이건 그가 누구이건 어떤 인물이건 기소가 안 됐다면 모를까 일단 기소됐다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이자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으며 유전자를 채취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게 됩니다. 다만 이 뉴욕주 법에 따라서 머그샷 사진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가 형사재판 제일 첫 번째 이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판 과정만을 놓고 보면 그게 첫 절차인 것 맞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절차가 제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고 구치소에 가서 머그샷을 찍고 지문 찍고 DNA 채취하고 하는 절차가 사실상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하는 절차 이전에 그걸 먼저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위해서 맨하탄 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본인 확인 후에 guilty or not guilty를 표명하는 기소 인부 절차 arraignment를 하게 됩니다. 분명 not guilty라고 이제 말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판사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재판 일정을 갖겠다라고 하고 이제 내일은 그걸로 끝날 겁니다. 첫날은 의외로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무슨 정치인들 재판을 할 때 구속 기소됐냐, 뭐 불구속 기소됐냐, 뭐 이거 갖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잖아요. 뭐 뉴스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구속 기소되면 그 사람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고 불구속 기소되면 마치 억울하게 기소는 됐지만 죄인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속이나 불구속이나 일단 기소는 똑같은 거고 사안에 따라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제 법원이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죄가 있냐 없느냐는 관계없는 겁니다. 자, 여하튼 한국에서는 이제 뭐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잖아요. 만일 이런 경우에 구속 기소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라는 건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내일 법정에 나서서 구속 인정 여부 절차를 갖게 되는 뭐 이런 경우에 만일 구속 기소라면 내일같이 간단한 그 어레인먼트 기소 인부 절차에서 not guilty를 외치고 나서도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재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겠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not guilty 하고 이제 뭐 집으로 가시든지 뭐 또 근처에 아마 뉴욕의 숙소를 잡아서 거기서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잘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소된 사람에 따라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니 없니 하면서 이제 구속된 사람들은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이제 교도소, 즉 prison. 그런데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가는 곳은 구치소, 즉 detention center입니다. 뭐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이 속속들이 전해질 때를 대비해서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살짝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 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 내지 5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심각하며 기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10명 중에 5명은 기소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서는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간의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분열돼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ABC 방송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의 4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돼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은 32%,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3%,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대배심의 기소 결정 다음날 진행됐던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88%는 기소돼야 한다라고 답변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의 65%는 기소돼선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79%는 또 기소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이번 사건이 정치 수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에 정치 수사라는 의견 비율이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소돼야 한다라는 답변 비율은 민주당이, 그리고 정치 수사다라는 답변 비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 구조적인 답변의 그 내용 결과에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명한 여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이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들이 기소까지는 안 돼서도 지금처럼 어떤 법적 스캔들을 겪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에서부터 우리가 겪었던 잘 아는 그런 대통령들까지 사실 들여다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 오늘의 진짜 보너스 뉴스, 오늘의 레알 보너스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요, 경유를 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차이 총통은 지난주 목요일 뉴욕에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를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민감한 반응과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차이 총통은 현재 이 중미 지역을 순방 중인데요. 이 중미 순방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오는 수요일쯤 다시 미국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LA를 경유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LA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은 아주 예의주시해야 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진작부터 미국에서 이 차이 총통이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이제 메카시 의장과 만난다면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라면서 결연한 반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말한 결연한 반격이라는 것에는 어떤 전자전 또는 이 미국 시설에 대한 어떤 해킹, 이런 것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미국이 현재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수요일쯤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그래서 지금 LA에 중국이 어떤 뭐 전자 공격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지금 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레알 뉴스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중요한 소식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눌러 놓으시고 알림 설정 꼭 눌러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스앤젤레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어딜까요? 아이고,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렸네요. 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밝혀졌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 반면에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의 주요 카운티들은 인구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2022 인구 변화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 내 3,144개 카운티, 미국의 카운티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물을 사람 없습니다만은 3,144, 요거 뭐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국 내 3,144개 카운티 가운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 사이에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97,00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에. LA 카운티는 그 전년 조사에서는 1년에 183,394명이 감소한 데 이어서 2년째 인구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LA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LA의 비싼 집값 등 높은 물가와 코로나19 이후 일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 재택근무 등 때문에 도시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구 이동을 좀 부추긴 것으로 분석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인접한 다른 카운티로 이주를 한다는 것이죠. 꼭 굳이 뭐 타주 멀리 안 가더라도. 네, LA 카운티에 이어서 일리노이주 쿠크 카운티가 68,314명이 줄었고요. 뉴욕주 퀸스가 51,1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주 또 킹스 카운티가 46,970명 줄었고, 뉴욕주의 브롱크스 카운티 41,143명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가 큰 지역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왔고, 반면에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도 좀 볼 텐데, 미국이 이제 남서부 지역이었습니다.
뭐 서부 하면 캘리포니아, 뭐 오레곤, 워싱턴주 이쪽이 서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서부 지역은 서부보다는 좀 더 동쪽. 그러니까 이제 애리조나주 그리고 텍사스주 이런 데를 말합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에 있는 카운티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메리코파 카운티가 연간 56,800여 명이 늘었고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텍사스주의 해리스 카운티 45,000여 명, 콜린 카운티 44,000여 명, 덴튼 카운티 33,000여 명, 또 플로리다주의 포크 카운티 32,000여 명 순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워싱턴주의 휘트먼 카운티, 텍사스주의 코프먼 카운티, 플로리다주의 썸터 카운티, 조지아주의 도슨 카운티와 럼프킨 카운티 등등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의 증감과는 별도로 그런데 이제 현재 그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역시 LA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제일 많은 겁니다. LA 카운티 인구는 지금 현재 972만 1138명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972만 명. 그러니까 서울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리노이주 쿠크 카운티가 510만 9천 명, 텍사스주 해리슨 카운티가 478만 명,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가 455만 명,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327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동부로 가볼까요? 인구와는 관계없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동부의 뉴저지주 하원에서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요, 지난주 뉴저지 하원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반대 없이 찬성 73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앨런 박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설날을 중국설, 즉 차이니스 뉴 이어가 아닌 음력설, 루나 뉴 이어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죠. 이 동양 쪽에서는 음력설 많이 세잖아요. 그런데 뭐 한국도 그렇고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도 다 음력설 쓰는데 다 차이니스 뉴 이어로 어떨 때는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서는 음력설을 많이 세니까 차이니스만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루나 뉴 이어로 뉴저지주에서는 어피셜리 공식 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결의안이 향후 뉴저지 상원까지 통과되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음력설을 기념일로 선언하게 됩니다. 뉴저지 의회는요, 그런데 지난 2021년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최초로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이 한인사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원에서도 뭐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하원은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그 네일샵 운영에 필요한 면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영어로 된 시험지 외에 한국어로 된 시험지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법안이죠. 의미 있는 법안이죠. 시험 문제를 영어 외에 이 한국어로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오래전 그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 소주 업체들의 파워 그리고 로비 그 생각이 납니다. 잠깐만 제가 새끼를 좀 세볼게요. 잠깐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일반 비어앤와인 라이센스가 있는 식당이라면 소주를 합법적으로 판매합니다. 또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주는 하드리커에 속했었기 때문에 술집이나 바에서만 팔 수 있었지 일반 식당은 거의 판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소주를 주전자에 담아서 한국식 그 누런 주전자에 담아서 마치 물인 것처럼 물잔에다가 담아서 몰래 마시고 그랬고, 또 정부 관리들은 또 그걸 또 잡겠다고 식당마다 다니면서 검사하고 다니는 그런 웃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소주는 양주나 보드카 같이 진짜 이제 술 마시자고 뭐 작정해서 마시는 그런 높은 도수의 그런 술은 아니잖아요. 물론 소주도 많이 마시면 취하고 주정도 부리고 한국에서는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일단 도수로 보면은 그런 양주나 보드카나 중국의 빼갈 그런 것처럼 40도가 넘는 그런 술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주는 주정부 관리들에게 너희들이 저녁에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잔 하듯이 마시는 그런 거다. 한국인의 와인인 것이다. 등등의 내용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단합을 해서 결과를 얻어냈던 그런 일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뉴저지주 얘기하면서 1998년
소주 공급업체와 캘리포니아 주의 식당 사장님들께서는요, 소주가 한인 사회의 대표 술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서 이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만 소지한 한인 식당에서도 소주를 판매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외 조항. 즉, 소주는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라 소위 하드 리커 라이센스라고 불리우는 이 풀 리커 라이센스를 보유한 리커스토어에서만 소주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을 소주에게만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때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이 LA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대형 그 버스를 전세내서 LA에서 주정부 청사가 있는 세크라멘토까지 단체로 다 올라가서 그 청문회 과정에 다 참석하기도 했고요. 일부 단체장들은 표결이 있기 며칠 전에 주 상원 의원들을 세크라멘토 인근 한인 식당에 초청을 해서 갈비, 얼마나 맛있어요, 갈비. 그때만 해도 이제 갈비가 지금처럼 아주 유명하진 않았을 텐데, 세크라멘토 한인 식당에 초청해서 이 갈비를 그 주 상원 의원들에게 대접을 했는데요. 갈비를 먹이면서 소주를 같이 곁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한국식 갈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씩 하니까 어떠냐? 좋지? 너희들이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 잔씩 곁들여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술의 제조 과정에 의해서 무조건 하드리커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갈비에 소주를 맛보던 그 주 상원의원들이 연신 원더풀을 외치면서 야, 참 맛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다음날 다들 가서 찬성표를 던졌던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연방법에서 소주는요, 연방법에서 소주는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라 하드리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 그 한인들의 노력으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곳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바로 다음에 뉴욕주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런 변화를 아직 이끌어내기 위한 파워가 좀 부족한 그런 지역, 예를 들면 뭐 알래스카 같이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지 못하는 곳, 그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소주를 식당에서 몰래 마시는 웃지 못할 일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합하여 선을 이루라. 이게 뭐 이제 술과 관련된 일이니까 합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말하기는 좀 불편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한인 사회에 결집된 의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재밌는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국의 콘텐츠 다음으로 한국의 영상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탑.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료 OTT 이용자, 이런 건 이제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걸 말합니다. 미국의 유료 OTT 이용자와 미국 내 한국 영상 콘텐츠 이용자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용자의 90.4%가 자국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그 다음 이어서 한국의 콘텐츠가 43.1%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일본이 다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자국의 콘텐츠를 당연히 뭐 제일 즐기겠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즐기는 1순위가 바로 한국 콘텐츠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료 OTT 이용자들의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선호 장르는요, 액션물이 24.2%, 로맨스와 멜로가 23.8%, 공포와 스릴러와 좀비극이 23.2%, 또 SF, 공상과학 또는 판타지 등이 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드라마로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제 좀비 영화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영화로는요, 기생충, 그리고 부산행 등등을 아주 재밌게 시청했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를 알게 된 인지하게 된 경로로는요, OTT 플랫폼이 41% 가장 높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알았다. 이게 38.3%,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알았다. 35.8%, 가족이나 지인 소개, 이것도 많았습니다. 2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의 유료 OTT 이용자들은요, 이 KOTT가 출시될 경우에 36.8%가 당연히 이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응답은요, 응답자의 33.3%, 즉 3분의 1이 그렇게 답변한 건데,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나 예능을 최대한 빨리 시청하기를 원한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기 좋죠. K 콘텐츠의 위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요, 비대면 위주의 활동이 급속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기반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가 세상 많이 바꿔놨잖아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OTT 같은 것들.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 이 브랜드 스탁은요, 올해 1분기 100대 브랜드 평가 결과 동영상 플랫폼 대표 브랜드인 이 유튜브가 브랜드 가치 평가 지수 BSTI 지수에서 900.5점을 얻어서 지난해 종합순위 9위에서 지난 1분기 7위로 상승했습니다. 유튜브는 2020년 3분기에 33위로 처음으로 순위에 진입한 건데 이어서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분기에 10위까지 오르는 등 순식간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최근에 10년간 가장 빠르게 10위권에 진입한 그런 기록을 유튜브가 세운 것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매일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자,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기술의 오류로 인해서 경찰이 무고한 한 남성을 절도범으로 간주해서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사는 주민 랜들 리드라는 사람은요, 지난해 11월 애틀란타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리드의 차를 멈춰 세우고 수갑을 채운 경찰은요, 그가 지난 여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상점에서 훔친 크레딧 카드로 $13,000 상당의 명품 지갑과 가방을 구입했다라는 혐의를 제시하면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상점 내에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안면 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리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면 인식 알고리즘이 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진 리드의 사진과 감시 카메라 속 범인의 모습이 유사하다라고 판단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했냐고요? 네, 인공지능 AI가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억울하게 이제 구치소에 갇혀있던 리드는 변호사를 통해서 절도 피해를 봤다는 그 가게의 CCTV 영상을 직접 사람이 확인하고서야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리드와 얼굴형이 비슷하긴 했지만 몸집이 훨씬 크고 팔이 훨씬 더 굵어서 같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매우 힘들다라는 판단을 사람은 내린 겁니다. 경찰은 리드 측의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지 불과 딱 1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습니다. 경찰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6일 만에 풀려난 리드는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구치소에 갇혀있게 됐었다라면서 황당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된 데에 대해서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돈 물어줘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돈 누구 돈이냐고요? 네, 다 국민들이 낸 세금, 우리 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번엔 또 AI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정확한 범죄자 추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된 여러 기술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체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안면 인식 기술 전문가들은요, 얼굴 인식 기술만을 기반으로 사람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오류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유색인종, 그 중에서도 흑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분들의 모습이 이제 좀 워낙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비슷하게 인식되는 그런 것도 많죠. 근데 AI도 약간 지금은 그런가 봐요. 기술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데 비슷하게 인식되는 그런 외형이 많아서 AI가 아직은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리드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로 부당하게 체포된 사례가 4건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흑인 남성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술 쓰지 말든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런 부당한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대장주라고 불리죠. 가상화폐 대표적인 코인,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6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16,000 중반에서 거래되던 이 비트코인은요, 지난달 마지막 날, 그러니까 3월 31일에는 $28,000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3개월간 $12,00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는 $30,00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개월간 72% 오른 것입니다. 2년 만에 최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큰 반등에 성공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등 전통적인 은행들의 붕괴가 오히려 가상화폐의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붕괴 후에 이 뱅킹 솔루션의 대안으로 비트코인 주목받았고, 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가상화폐가 예상치 못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최근 3주간 이 비트코인은 40%가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한 여성이 남성들에게 그 강남에서 납치돼가지고 다음날 시체로 발견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직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중간 결과를 보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어떤 한 남성이 뺏기 위해서 청부살이를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온 중간 그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수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민가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장비와 인력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상당히 강하게 불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미국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한국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산불이 35건이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25건 정도는 진화가 완료됐는데 아직도 5건 내지 그 이상은 진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발생한 홍성 서부면 산불과 대전시 서구 산직동 산불은요,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 3단계는 평균 풍속, 바람의 빠르기가 초속 11m 이상 또는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에서 48시간 그 사이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불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서울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에서도 오전 11시 53분께 이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육부능선 쪽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바람을 타고 한때 정상 부근으로 번지게 됐었습니다만은 5시간 만에 일단 큰 불은 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불로 인해서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종로구 부암동 인근에 사는 120가구 주민들이 홍제주민센터나 인왕초등학교 또는 경로당, 인왕중학교 등등으로 긴급하게 대피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 한국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는요, 극심한 건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전국이 매우 건조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일요일인 어제는요, 낮들어서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의 습도가 20%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비교적 세게 불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산불이 이렇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서 이달까지 91일간 비가 10mm 넘게 온 날이 단 하루였다고 합니다. 1월 13일. 전국에서 비가 가장 자주 온 것이 이제 제주도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주도조차도 올해 강수량이 10mm를 초과한 날이 모두 합해서 일주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건조하고 바람도 세게 불면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인왕산을 비롯해서 북악산에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말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도 앞으로는 산불이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작년 2월에 발표한 게 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100년까지 전 세계에서 산불이 지금보다 50%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산림청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산불 발생 추이를 한 19년 동안 20년 가까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에는 산불이 한국에서 740건이 발생해서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한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35건. 올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 이제 한국도 이제 지진에 대한 대비도 물론 해야 되죠. 이제 지진 뉴스 나왔을 때 한국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은 물론이지만 이제 산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비가 많이 올 땐 많이 오지만 또 건조할 때는 극하게 건조해지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한국도 갑자기 건조해지는 그런 봄을 맞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은 또 많이 불고 하니까 산불이 인위적으로든 자연 발생적으로든 발생할 확률이 한국도 매우 높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 오늘의 진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뉴욕주 맨하탄의 대배심에 의해서 기소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 현직을 통틀어서 대통령이 형사범죄로 기소된 사상 첫 사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윤리적 스캔들에 휘말린 최초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스캔들이라고 말했어요. 형사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서진 않았지만 그런 법적 또는 윤리적 스캔들을 일으킨 최초의 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전임자들 중에는요, 측근 인사들이 기소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의혹의 대상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형사재판과는 별개입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재판에 오른 사례도 4차례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앤드류 존슨이 1869년에 그리고 빌 클린턴이 1998년에 아하 생각나셨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2번씩이나 탄핵 소추된 바 있습니다. 다만 탄핵 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한국에서는 한 번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들의 대형 스캔들 미국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잘 기억하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했죠. 자, 빌 클린턴은 화이트워터 부동산 거래 의혹부터 백악관 인턴과의 불륜까지 다양한 스캔들로 조사를 받느라 대통령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그런 조사를 받는 데 보냈습니다. 1994년에 임명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빌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부부는 무혐의 처리되긴 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관해서 적나라한 묘사가 들어있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1998년 수사 보고서는 이를 계기로 1998년 12월 19일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앞서 말씀드렸죠. 탄핵 소추안이 한번 의결됐었다고요. 98년도에. 그 후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기각 결정이 났고 빌 클린턴은 2001년 1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어렵게나마 마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입니다. 아주 점잖게 아무 일 없이 끝났을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1981년부터 89년까지 재임 기간이었는데 레이건 재직 기간의 가장 큰 스캔들은요, 뭐 성추문 이런 건 아니고요, 이란 콘트라 사건이었습니다. 50대 넘으신 분들 아니면 60대 넘으신 분들은 뭐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레이건 본인은 탄핵이나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었습니다만은 백악관을 떠난 지 한참 후까지도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레바논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란에 대한 비밀 무기 판매를 몰래 승인했다라는 사실이 레이건의 재선 임기 도중인 1986년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기 판매 대금 중 3천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전용이 되어서 니카라과 좌파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을 지원하는 데 쓰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레이건은 무기 판매 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니카라과 반군에게 흘러들어갔다라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당시 많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입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재임했죠. 리처드 닉슨은 잘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서 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그 전에 1974년 8월에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단순 철도범을 가장한 침입자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이 워터게이트 빌딩 사무실에 침입을 했고, 닉슨 행정부의 사주를 받거나 또는 그 은폐 의혹이 사주를 받았다라는 의혹, 그리고 은폐를 했다라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기소돼서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닉슨에게는 큰 타격이 없었고요. 그는 1972년에 재선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후 2년 뒤 1974년 하원 법사위원회는 사법 방해, 그리고 권력 남용, 의회 모독 등 3개 조항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전체가 아니라 하원에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안을. 그러자 닉슨은 하원 전체 회의에 탄핵 소추안 하원 전체에서 이제 그 표결을 하기 직전에 이거 통과될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사임을 했습니다. 이 탄핵이 됐던 그 중요한 이유는 저거죠. 닉슨이 일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탄핵 일보 직전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의회 모독죄가 추가된 겁니다. 자, 다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형사범죄 기소는 그래서 이제 면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탄핵은 냈습니다만은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을 하면서 형사범죄 기소는 면하게 된 거죠. 자, 다음으로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입니다. 1869년부터 1877년까지 딱 4년 재임했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최측근 유력 인사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난처함을 겪었습니다. 현대의 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직위인 대통령 개인 비서를 맡았던 오빌 베브콕이라는 사람이 위스키 링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1875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백 명이 체포됐으며 이 베브콕도 공모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베브콕이 이 사건 주모자들에게 보낸 전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랜트 대통령은 베브콕을 위해서 증언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1876년 2월 12일 백악관에서 그랜트 대통령의 법정 외 선서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를 들은 배심원단은 베브콕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거는 다행히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못 올렸던 지난 일주일 동안을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한 감사 인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으로 공감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넓은 뉴스의 바다를 향한 항해는 여기에서 닻을 내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